실은 제가 지난 5월 초 박 대통령 작가의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1972년 7월 4일 사람들은 경악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으니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것은 한편의 드라마였다. 분단 27년 남과 북을 가로막았던 휴전선이 처음 열리고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었다. 통일은 이렇게 되는 것인가? 민족은 이렇게 하나 되는가? 그러나 그 희망은 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끝나고 만다. 유신자냐 남한의 박정희, 북의 세습체제 직전 북한의 김일성, 그들은 왜 만났을까? 1972년 7월 4일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1972년 7월 4일) 비 내리는 광화문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남북 공동성명.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비밀리에 북한을 다녀와 통일을 위한 7개 항의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남북 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같은 시각 똑같은 내용의 성명은 평양에서도 동시에 발표됐다. 남북 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성명을 들으며 남북한 4천만 국민은 곧 통일이 될 듯한 기대에 부풀었다.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됐죠. 7.3 남북 공동성명 내용 그 자체는 뭐 흠잡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이 당장 되는 줄 알았어요. 야, 그렇게 통일하더니 막 통일이 이런 방법으로도 되는가? 이후락 씨가 그게 이북에 갔다는 거 살아서 돌아올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지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흥분했었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산 가족 상봉한다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1971년 8월) 남북한 파견원 접촉으로 물꼬를 트기 시작한 남북대화. 남북 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찾기에 합의하고 9월달엔 남북 간 직통전화가 가설됐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통일 원칙에 합의하다니. 성명이 발표된 후 대화는 급속도로 진전됐다. 남북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사반세기 동안 쌓인 회포를 한껏 풀어놓았다. 곧 휴전선이 무너지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희망적인 기대 위로 그동안 금기시되던 통일 논의가 만발했다. 하지만 부푼 기대 한편으론 막연한 의구심이 있었다. 통일이 정말 될까? 말은 희망은 가진다고 하지만 과연 그쪽에서 통일을 할까? 그냥 공동성명 발표 직전의 몇 년간 남북관계는 최악이었다. 비무장지대에선 교전이 끊이지 않았고 대형 사건들이 이어졌다. 1968년 1월 벽두에는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사건이. 우리 31명 임무는 박정희 노아지 때 이틀 뒤엔 미 정부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남한은 북미 간 협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마치 휴전협정 때처럼. 그해 11월엔 울진 삼척지구에 180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해 20여 명의 경찰 민간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남과 북은 준 전시 상태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한 성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위가 높았다.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엄숙히 경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적이 전쟁을 도모하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격을 할 그런 태세를 갖추면서 전국 각지에선 반공 골기 대회가 잇따랐다. 시킨 살인마 김일성을 우리는 규탄한다. 이제는 더 못 참겠다고 분연히 일어선 성난 시민들입니다. 시민과 북한 학생과 인민들 앞에 내 환갑잔치를 소홀히 한다. 이 얘기를 그 60년대 중반부터 매년 군부대 방문하는 데마다 해왔거든요. 그러면 기치를 높이 들었단 말이야. 남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제국주의와 과감하게 싸우면 북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언제 미국으로부터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다. 그래서 고지랑 고지는 모조리다. 이 고사총, 고사포가 정말 총검의 숲으로 일하더라고요. 그렇게 난 그 북한의 그 고사포, 고사총이 많은 줄 꿈에도 몰랐어요. 미국 대통령이 그때 존슨이 됐는데 존슨이가 새벽 2시에 깨나갖고서 원산을 폭격하라.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남북한이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서 갑작스레 대화의 장으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기밀 해제된 미 국무성의 비밀 문서들은 당시의 정황을 짐작하게 한다. 주한 미 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낸 남북대화의 중간평가라는 제하의 문서에 따르면 남북대화는 미국의 성공적인 대한반도 정책의 결과이며 미국이 남북대화의 성사를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 정상의 대결단으로 비추어졌던 남북대화는 기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산물이었던 것일까? 당시 이 문서 작성에 관여했던 주한 미 대사관의 정무참사관 오도노유는 그 사실을 부정했다. President Park, when he undertook the initiative, did it without involving us. Meaning the initial stages were secret, conducted by EHUROC and the Korean CIA, and we were not involved. Later we were briefed as it progressed, but its genesis was.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7.4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훨씬 이전부터 남북 대화를 논의하고 있었다.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1968년 푸에블로 사건 때부터였습니다. 푸에블로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이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관리 내부에는 한국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1969년 1월 미 대통령 닉슨은 새로운 동아시아 정책을 발표한다. This honor now beckons America. Title of peacemaker.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가 책임진다.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다. 닉슨 독트린은 미국의 베트남 탈출 전략이었다. 수렁처럼 빠져드는 베트남 전쟁에서 하루빨리 명예로운 퇴진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닉슨 독트린과 더불어 세계는 해빙 무드에 젖어든다. 이른바 핑퐁 외교. 71년 7월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하고 72년 2월에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죽의 장막 뒤에 가려졌던 중국이 문을 열었고 미중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됐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거는 소련을 견제한다는 측면도 있고, 베트남 전쟁에서 닉슨이 명예로운 종교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베트남을 또 단절시킬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런 화해 무드 속에서 만약 이것이
한반도에서 분쟁이 고조되고 갈등이 생기면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에 대탕트 정책에 방해가 되는 것이니까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은 분단 상황 하에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 한국 정부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한다.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직후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해 한미 군사동맹 체제의 유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닉슨의 주한미군 철수 방침은 변함이 없었고 박정희의 배신감은 날로 높아졌다. In the Pacific and in the Asian area. He didn't like it. Korea had had some troops in Vietnam, and of course I think he brought those back, but I think he was very concerned that that meant a long-term reduction or further and would lead to further reduction of U.S. Support for South Korea. 미국은 에거뉴 부통령을 보내 주한미군 철수를 납득시키려 했다. 무려 5시간에 걸친 회담으로 한국 측은 완강히 저항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The United States always felt that sometimes felt that we needed to assert some pressure on the reins and hold back, I don't know, strong militaristic kinds of anger that would arise in South Korea, quite understandably. 세계적 긴장 완화의 커다란 틀 속에서 남북 대화의 압력이 계속됐다. 심지어 미국이 북한과 직접 교섭하겠다는 방안까지 대두됐다. 박정희의 고민은 계속됐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없다면 북한과의 극한 대치는 위험천만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닉슨 도트린 나올 때 뭐 그런 하나의 제시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닉슨은 그때부터 벌써 69년부터 중국하고 소련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그 마크 절충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우리가 재빨리 그걸 캐치했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이지. 저런 것이 천당 우리 한반도에도 저희 그 대탕트 기운의 조성이라는 과제가 닥쳐온단 말이지. 결국 박정희는 북한의 대화를 재이하기로 결심했고 미국은 이를 환영한다. 보다 선의의 경쟁, 민주주의와 공산 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미국의 문서 내용 그대로 박정희는 70년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선의의 체제 경쟁을 제안한 것이다.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그런 급격한 이제 상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해야겠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북의 군사적인 위협을 막아내려면 자주국방이니 뭐 국군 현대화니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진행되려면 일정한 또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벌어야겠고. 71년 3월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철수했다. 주한미군 제7사단 2만여 명의 병력이 감축됐고 주한미군 철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로서는 정부에서 물러나겠다. 국내 정치 상황도 문제였다.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제7대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민주화 요구는 거셌고 미국은 누가 당선되든 남북의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So what he did was to develop several different factors. He developed a heavy chemical and defense industries in the early 70s, just about that time. Began to develop the nuclear efforts a little bit later. And I think the opening to North Korea was part of that process. If he didn't take the initiative, international acceptance of the North would have continued,
And secondly, I think again what drove him was the danger of the Koreans' situation being brought into negotiations by the others. 첫째, 남북 간의 가족 찾기 운동을 71년 8월 12일 결국 남한 정부는 적십자사 명의로 북한의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회담을 제의한다. 대표가 한자리에 마주 앉아 회담할 것을 제의한다. 인민정권의 3대 혁명을 남한이 미국의 압력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대화를 원했다면 북한의 김일성은 왜 대화를 원했던 것일까? 미중 관계에서는 김일성으로서도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을 무렵 김일성 역시 베이징에 있었다. 중국 역시 화해 무드 속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Probably the Chinese wanted to assure Kim Il-sung that this was not going to be anything that would hurt his position. A short time after all these things were announced, the Chinese provided the first military aid to North Korea in quite a few years. 김일성의 중국 방문 직후 북한은 남한 측에 공화당과도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 남한 측의 적십자 회담 제의 엿새 전의 일이었다. 키신저와 주울레 사이에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는 그러한 현실에서 당시 북한은 보다 서방 측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남한과 대화를 하면서 대탕트무드를 적극적으로 진작시켜서 이제 이것을 자신이 바라는 미군 철수 또는 평화협정 이런 문제를 추구하는 그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려고 했죠.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일본 도쿄도지사 민홍의 북한도 서방 세계의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서방 언론인이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당시 사상 최초로 김일성을 인터뷰했던 서방 기자는 워싱턴 포스트의 셀리그 해리슨. Kim Il-sung had been depicted in the West as a thug, just a tough guy who beat everybody up, repressed his people, a tyrant. And of course he was a repressive totalitarian ruler, but I was struck right away that this man is a very powerful, very magnetic, very attractive, very warm personality. 셀리그 해리슨은 당시 김일성이 북한이 서방 세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겠다는 뜻을 그에게 내비쳤다고 한다. After the interview was over, he took me aside and he put his arm around me and he said, now, things are changing in the world. We know that because we see Russia and we see China talking to America now. Where will that leave us? He said this to me. And interpreter is telling me this. And so we want to be friends with the United States. Please go back and tell people in Washington that we've admitted an American journalist. They should admit a North Korean journalist. 70년대 초반 북한 역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전후 복구 사업에 나선 북한은 놀라운 속도로 재건에 성공하며 50년대 말까지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한다.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제력 면에서 북한은 남한의 절대 우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60년대 말 북한의 경제는 답보 상태였다. 문제는 과다한 국방비 지출이었다. I was getting this all over. We want more consumer goods. We want to put more money in light industry and consumer goods. We can't do it because of the need to spend on defense. North Korea was spending, and has been in general over the years, spending an average of 5 times more of its GNP on defense than the South. 남한이 미국의 군사 지원 하에서 경제 성장에 전념하는 동안 북한 경제는 군사비에 허덕이며 몰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산의 30%가 아니에요. GNP의 30% 이상 썼단 말이에요. 이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공격을 받고 할 때도 그때가 대체로 GNP의 30-40%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전쟁 마지막 기회에 그렇게 돈 쓰고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합니까?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그 병진 노선은 이제 62년도에 그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 병진 노선에 힘입어서 그 김창봉, 허봉학 같은 이런 그 군사 강경주의자들이 막대한 그 예산을 타다가 그 군대도 강화하고 특수부대도 키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것이 그 자업자득으로 북한 경제를 몰락에 그 빠뜨리는 결과가 나타났고, 그 결과 남북 대화가 시작되는 1970년대 초반엔 남북한 간의 1인당 GNP가 역전된다. 남쪽에 기대했던 어떤 변형 역량의 약화와 북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전투 역량의 그 위기, 이 두 가지 때문에 북은 계속 그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힘에 의한 한반도 그 정책을 포기하고 그들이 그 주체적인 어떤 그 운동 역량을 새롭게 그 획득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벌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죠. So I think from both sides' point of view, in looking at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oo, and maybe the North had the same thing, because remember China was their firm support, and the Chinese were negotiating with the Americans. So both sides, or both leaders, in some ways face the same situation of uncertainty as what the future held. 그렇게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대화는 시작됐다. 어찌됐든 역사적인 남북 대화. 하지만 회담은 처음부터 난항이었다. 그 의제가 우리 쪽은 가족, 친척 이렇게 해서 하자 그러고 북쪽은 가족, 친척, 친구를 포함을 하자. 또 저쪽은 여기저기 어디든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가족을 찾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선전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회담의 진척과는 무관하게 적십자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회담장 주변은 축제 분위기였다. 서로 총뿌리를 겨눈 채 으르렁댔던 남과 북이 사반세기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기자들,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하지만 막상 회담은 답보 상태였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진전이 없던 때 남측 대표 정홍진은 비밀 회담을 제의한다. 그 또 공개회담이요. 적십자 예비회담이 공개회담이니까 공개적으로 소위 통신이나 기자들이 보고 있는 데서는 이 본 마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만나서 진짜 너희들의 의도가 뭐고 이야기를 해보자. 막상 비공개로 만나자 오히려 대화는 수월하게 진척됐다. 1972년 3월 28일 정홍진은 분단 이후 최초로 휴전선을 넘는다. 적십자 회담은 남북한 간 고위급 회담을 주선하기 위한 비밀 회담으로 발전했다. 북한에선 정홍진의 평양행을 위해 노동당 조직부장 김영주가 신변 보장각서를 써주었고 남한에선 중앙정보부장 명의의 위임장이 발부됐다. 갈 때 헬리콥터 타고 갔거든요. 헬리콥터 타러 가면 좌우로 이제 집들이 있는 것도 보이고 또 엄청 다 보이는데 평양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들 있잖아요. 자는 방. 그때 모란봉 휴게소에서 잤는데 대통령 말씀은 꼭 그거예요. 참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해라. 이 대화를 적극 추진했던 것은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주일 대사였던 이후락은 70년 12월 급거 귀국해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하고 남북 대화를 준비한다. 대화는 극비리에 추진됐다. 이틀 전까지 이후락이 만났는데 이후락이 말 안 해줘. 그리고 박정규도 말 안 해, 몰랐잖아. 그 경호실장 말이야. 그건 이후락이가 잘하는지 잘못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습적으로 그만큼 추진해 나갔죠. 정홍진이 예비회담을 마치고 온 지 한 달 반 뒤인 72년 5월 이후락의 평양행은 실현된다.
5월 2일 평양으로 떠나라는 출장 허가서가 발부되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가 내려졌다. 남한의 국력이 절대 우위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평화적, 단계적 통일 원칙을 확인하라. 당시 박정희는 어떤 당부를 했을까? 박정희와 이후락 사이에 남북 대화에 관한 비밀스런 대화는 없었을까? 취재진은 이후락의 소재를 찾아 나섰다. 이후락 선생 댁 어디예요? 별장? 네. 아, 별장은 저 들어오면 이 시고가 폐말이지요. 폐말 구워서 그 폐말에서 보면은 폐가 없어요, 폐가. 이후락은 최근 고향인 이곳 경남 울주군의 별장에서 요양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다. 하지만 그 별장은 아무도 살지 않고 찾는 이도 없는 폐가로 변해 있었다. 최근 그런 것 같은데. 연락시 갖고. 이거 안 오시면 안 삽니다. 작년 한번 왔더라 안 가냐? 작년에? 야, 많이 앱있더라. 많이 앱있어. 어깨 뭐 돼? 말을 못해요? 야, 말 좀 더 좀 되지 약간. 수소문 끝에 이후락의 집이 경기도 하남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최근에 1, 2년 사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는 저 집에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네. 더 몸이 불편해 가시고 아마 그 친척들 한번 모시고 간 것 같아요. 그 상태가 어떠세요? 상태가 굉장히 심하죠. 사람도 못 알아보는 상태입니다. 대소변을 못 가리는 상태죠. 대신 취재진이 찾아낸 것은 지난 88년 7월 4일 MBC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증언한 3시간 분량의 녹취 테이프. 그 속엔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구체적 과정과 이후락의 생각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5월 5일, 엄격히 말하면 5월 5일 새벽 1시경에 이제 내 문을 두들게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부장선생 옷을 갈아입으시오. 그날 서울도 그랬지만 억수같이 비가 왔어요. 비가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새벽에 나오라 해서 나가니 그냥 검은 차에 태워서 그 자동차가 평소에 가던 그 대동강 강변길로 안 가고 모란봉 쪽으로 흑박한 길로 올라가요. 1972년 5월 2일 개성에서 헬기로 평양에 도착한 이후락은 노동당 조직부장 김영주와 2차례 회담을 갖는다. 하지만 별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던 5월 4일 새벽 1시. 이후락은 평양의 만수대 수상관저에서 김일성과 1시간 15분가량의 회담을 하게 된다. 그 엘리베이터 타니까 4층에서 엘리베이터 서요. 서서 무심코 이제 나가니까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 김일성이 나와서 손을 내밀면서 부장선생 잘 왔습니다 하고 악수를 해가지 않습니까? 예. 엘리베이터 앞까지 마중을 나온 김일성. 이후락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청산가리를 준비한 상태였다. 그때 내 주치 선생이 전영택 박사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근데 그분에게 청산가리를 준비하라 했더니 캡슐에다 넣어서 이제 2개를 주더만요. 예. 그걸 주고 갔더니 이제 막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습기에 좀 녹아서 손에서 안 떨어져요. 예. 그 악수를 받으려 하다가 다시 손을 넣어서 이제 청산가리를 띄고 악수를 다 했지요. 조국 통일의 영웅으로 이후락을 한껏 치켜올린 김일성. 오히려 회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평화통일 3원칙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천냥을 쳐다보고 있더니 나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서 부장선생 남반부에서는 왜 미 제국주의 군대를 붙잡아 두고 돌려버리지 않고 있어? 첫마디가요? 첫마디가. 하하. 임기응변록도 질문에 또 답변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수상. 근데 또 진심이고요. 수상. 내가 그 땀을 왔어. 한반도에서 물러난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분이 누구요? 수상 아니에요. 2.25 전쟁이 없었던 데는 왜 물러갔던 미군이 다시 들어왔겠어? 예. 나도 배짱은 내밀었지. 예. 그때서야 김일성이도 천장을 쳐다보더니 그냥
너털 웃으면 그냥. 휘감치는구만요. 네. 김일성과의 회견이 이루어진 지 2달 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성명은 발표됐다. 평화통일의 3원칙을 비롯해 남북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원칙들이 합의된 것이다. 남북 간에 새 시대가 열리는 듯했다.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만나 양보하며 만들어낸 극적인 전환. 1항부터 8항까지가 있을 텐데, 제일 앞을 보면은 통일 3원칙이 들어있고, 1항이죠. 2항은 전부 이제 실질적인 교류와 소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군사 충돌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그런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내놓은 아니고, 앞에 통일 3원칙은 이구락 부장이 평양 방문했을 때 이제 김일성 수상이 여러 번 강조하던 문제입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보고에서 남북 공동성명은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였다. 국회에선 정부의 회담 진행 과정과 공동성명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락의 평양 방문이 반공법 위반이고 합의 내용이 반민주적이라는 것이었다. 야, 이게 야단났다. 반공법이 완전히 존재하는데, 이게 정보부장이 북한을 간 거는 이건 반공법 위반 아니냐, 이 소리까지 나와서. 정치권의 공방과는 달리 국민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국민들의 대대적인 환송을 받으며 평양에 간 남측 대표들은 북한 주민과 당국자들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는다. 72년 8월 제1차 남북적십자 회담에 이어 제2차 남북조조리위원장 회의가 평양에서 열려 상호 비방 금지 등 7.4 남북 공동성명의 내용들이 재확인됐다. 회담 자체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은 분단 이후 가려졌던 서로의 모습을 보았다는 점이다. 남북조절위원회 적십자 회의. 평양 방문을 통해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실상이 드러났다. 그것은 그동안 남한의 언론에서 이야기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평양 가서 느낀 게 평양이 우리보다 좀 발전한 것 같다, 앞서간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우리가 했던 회의장, 국제호텔의 회의장도 국제 컨퍼런스를 한다는데 아주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 힘들었던, 서울에서 보기 힘들었던 비대라고 하는 것이 화장실에 있었는데, 전시해 놓은 거는 상당히 이제 색깔이 들어있는 천들을 이제 짜는가 봐요. 아, 여기도 이제 조금 훨씬 이제 그런 색깔이 일반에도 공급이 되겠구나. 경공업 제품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북한 역시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사실상 우리를 대단히 반가이 맞이해 주셨고, 예를 들면은 북쪽에 어떤 시기에 가면은 명태가 도저히 북한의 배로서는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그러한 성역에 있다. 그럴 때는 우리 쪽에 배도 와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북한 사회에선 이례적으로 회담 내용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됐고, 북한 당국은 과거의 단절을 선언했다. 그 7.4 공동성명 그 발표 직후에 그 노래 제목이 그때 그 우리는 지난 날을 묻지 않는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당국자인 뭐 박종희라고 이름은 지칭하지 않았지만 친미를 했던 친일을 했던 오늘날 그것을 회개하고 개민족의 자주 통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손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해서 북한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내보냈고, 남북 대화의 과정은 남북 양측의 체제 경쟁, 선전장이기도 했다. 북측이 자신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려 했듯 남한도 자본주의의 우수성, 발전된 서울의 모습을 알리려 애를 썼다.
평양에 대동강 상점이 있다면 서울에는 코스모스 백화점이, 평양 인민궁전의 대형 공연에 맞서 서울에선 워커힐 쇼가 마련됐다. 심지어 미모의 접대원들까지 대거 동원됐다. 북한에 보여진 서울의 모습은 화려했다. 우리도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 금호동 이쪽엔 전부 판자촌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뭐 페인트 칠을 하고 또 이 불을 끄지 말라고 큰 빌딩 그래서 뭐 밤에 계속 불 켜놓고 그렇게도 했었고, 어디에서도 강냉이죽으로 연명하는 남한 민중의 모습은 없었다. 남한 방문단이 그랬듯이 북한 사람들에게도 남한의 모습은 놀라웠다. 이 사람들이 얘기한 중에 정말 전국에 있는 차 다 여기다 끌어모았구만요. 뭐 이렇게 이제 이 얘기하는 그 사람도 있어. 그런데 우리 측 대표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는 굴러오니까 모으기가 쉬운데 빌딩을 옮겨오느라고 좀 힘들었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체제 경쟁의 선봉에 서 있는 남북한 최고 통치자들의 심경은 그리 편안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북한 당국의 일사불란한 모습에 적지 않은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우락 부장이 평양을 다녀와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장께서도 평양이 잘 조직돼 있고 또 국력이 상당한 수준이 있다는 것을 그 보고를 이제 상세하게 드리는 거 보니까 박 대통령께서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나아가서 당신이 가서 평양 가서 한국이 절대 국세가 우위에 있다는 거 보여주라 그랬더니 당신이 이상한 거 보고 왔다 하는 정도로 그 언짢아하는. 회담이 진행되면서 북한 대표단이 머물렀던 타워호텔 아래는 인민궁전에 필적할 만한 국립극장이 새로이 지어졌고, 서울 삼청동에 평양의 대회의장에 버금가는 회의장을 짓는다. 하지만 이 회의장은 결국 한 번도 사용되지 못했다. 다 지어지기도 전에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잠시 후 이곳 판문점에서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펼쳐지려는 순간입니다. 지금 자유해협 계단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 발 두 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 것은 72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부터.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 열렬한 환영 속에 서울에 도착한 북측 대표단은 정치 선전에 가까운 연설로 실망감을 안겨준다. 불멸이 주체 사상을 자기의 지도 사상으로 삼는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회담장의 남측 대표단은 당황했고 생중계된 회담 내용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경악했다. 주체를 세우는가 못 세우는가. 북한의 발언 진위와 남북 대화의 목적에 대한 의구심, 비난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두 달 후에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주한미군, 반공법 폐지 등의 민감한 사안들이 거론되면서 회담장엔 냉기류가 흘렀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며 팽팽하게 맞섰다. 북한이 무장간첩을 난파했고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공법을 만들었지 그전에는 없었지 않았느냐. 여기서 반공법을 만들어서 탄압을 하니까 이제 자꾸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지. 파쇼 정부가 탄압을 안 하면 일어나겠느냐. 이 끝도 없는 논쟁이 이제 계속이 되는 건데 그건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제1항에 있는 자주 원칙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민족 자결의 원칙에 의해서 남북한이 대화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북한의 경우에는 7.3 남북 공동성 발표한 이후에는 그거는 바로 주한미군 철수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그 같은 입장 차이는 공동 성명이 발표된 그날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대화를 외치면서 북한은 미군 철수를, 남한은 회색 통일론 경계, 반공교육 강화를 주장했다. 자기 방식의 통일만을 강조하는 보도들은 대화의 진위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각자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현실로 드러난다. 국력의 분산과 낭비를 지향하고 민주주의의 남북 대화가 한창 진행되던 와중인 1972년 10월, 남쪽에선 10월 유신이 단행됐다. 유신적 개혁을 단행하는 것만이 국가의 안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기약하는. 일각에선 10월 유신을 하기 위해 대화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북 대화 할 때는 10월 유신이라는 생각도 안 한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남북 대화를 해보니까 점점 어렵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주도권 잡을 수 있는 대화 방식으로 가야 되지. 나도 필요하다면은 네가 연구 접근을 할 수 있다 하는 길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10월 유신이라는 것이 이제 구상이 된 거지. 10월 유신을 위해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Because he said, oh, he broke into English. He said, oh, very strong, one-man rule, quite a guy, quite a guy. Lee Hu-rak's assessment that if South Korea was going to deal with North Korea, where North Korea had really strong control over everything, that South Korea ought to try to strengthen its internal control. Now, I think that was a misreading of the nature of South Korea as compared to North Korea. The great strength of South Korea is its freedom and its democracy. 유신 헌법이 발표되던 바로 그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발표됐다. 그것으로 김정일의 권력 세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72년 12월 27일 날 북은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고 남쪽은 유신 헌법을 공포했단 말이에요. 이것만을 놓고 보면 이게 남북대화 하더니 얘네들이 정말 짜고 친 고스톱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이북은 김일성은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나 안 바꾸나 이미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은 10월 유신과 박정희의 대화 의도에 의혹을 가중시켰다. 남한 사회 내부에 가중되는 민주화 압력에 대응해 절대 권력 체제를 강화할 시간 벌기용이었다는 의혹들. 사실이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남북 대화는 10월 유신으로 귀결됐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박정희 정권의 행태와 납치를 주도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극렬한 비난을 퍼부은 북한은 돌연 대화 중단을 발표한다. 우리 측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실사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 대화를 성실과 인내로 이끌어 감으로써. 하지만 이후락은 김대중 납치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중앙정보부장에서 면직됐고 그 이후 공직에 나가지 못했다. 남북 대화도 대화의 중단도 결과는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됐다. 미국은 남북한의 통일이 미국의 국익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남북 대화는 철저히 코리안 쇼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대한반도 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단기적 전략이었다. 남북 대화가 진행될 당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고립이었고 남북한의 관계는 현상 유지였다. 남북 대화의 시작과 종결에 미국이 얼마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미국의 의도는 현실로 귀결됐다. 남북 대화도 그렇고 그 한반도의 통일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그 한국 사람들은 남북한이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바라지만은 이것이 결코 남북한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는다. 항상 주변 강대국과 또 이 한국과의 또 관계
이러한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상봉은 불과 1년 2개월 만에 끝이 났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그 만남이 얼마나 진실했든 그것은 통일을 위한 위대한 출발이었다. 1972년 7월 4일 그 첫 만남이 있었기에 남과 북은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어쨌든 남북한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서 이런 그 통일 문제를 의논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그 의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었다면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북남 간의 그 고위급 회담 합의서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어려웠다고 생각돼요. 근데 7.4 공동성명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평화 군축, 평화 통일의 문제들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또 이 정권 측면만이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계기를 열어놨다. I think they both were Koreans, and I think they, in their heart of hearts, both realized that at some point, this division, which they had not asked for, had to come to an end. And so this was sort of the starting point of a long process which continues to this day. (2000년 6월 15일) 남과 북은 다시 만났다. 세월과 함께 사람은 바뀌었지만 28년 전 논의로만 끝났던 남북 정상회담이 끝내 실현된 것이다. 그 세계적 만남에서 남과 북은 다시 통일의 대원칙에 합의했다. 그것은 28년 전 7월 4일 남북이 합의했던 통일원칙과 다르지 않았다. 1972년 7월 4일 박정희와 김일성. 그들이 만들어낸 한 편의 드라마는 어쩌면 하나의 씨앗이었는지도 모른다. 2004년 7월 4일 다시 그날을 지켜보며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본다. 속에서 만약 이것이 한반도에서 분쟁이 고조되고 갈등이 생기면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에 대탕트 정책에 방해가 되는 것이니까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은 분단 상황하에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 한국 정부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한다.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직후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해 한미 군사동맹 체제의 유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닉슨의 주한미군 철수 방침은 변함이 없었고 박정희의 배신감은 날로 높아졌다. In the Pacific and in the Asian area. He didn't like it. Korea had had some troops in Vietnam, and of course I think he brought those back, but I think he was very concerned that that meant a long-term reduction or further, and would lead to further reduction of U.S. Support for South Korea. 미국은 에거뉴 부통령을 보내 주한미군 철수를 납득시키려 했다. 무려 5시간에 걸친 회담으로 한국 측은 완강히 저항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The United States always felt that sometimes felt that we needed to assert some pressure on the reins and hold back, I don't know, strong militaristic kinds of anger that would arise in South Korea, quite understandably. 세계적 긴장 완화의 커다란 틀 속에서 남북 대화의 압력이 계속됐다. 심지어 미국이 북한과 직접 교섭하겠다는 방안까지 대두됐다. 박정희의 고민은 계속됐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없다면 북한과의 극한 대치는 위험천만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닉슨 도트린 나올 때 뭐 그런 하나의 제시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닉슨은 그때부터 벌써 69년부터 중국하고
소련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그 마크 절충을 하고 있었고, 그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우리가 재빨리 그걸 캐치했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이지, 저런 것이 천당, 우리 한반도에도 저희 그 대탕트 기운의 조성이라는 과제가 닥쳐온단 말이지. 결국 박정희는 북한의 대화를 제의하기로 결심했고 미국은 이를 환영한다. 보다 선의의 경쟁, 민주주의와 공산 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미국의 문서 내용 그대로 박정희는 70년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선의의 체제 경쟁을 제안한 것이다. 성명이 발표된 후 대화는 급속도로 진전됐다. 남북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사반세기 동안 쌓인 회포를 한껏 풀어놓았다. 곧 휴전선이 무너지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희망적인 기대 위로 그동안 금기시되던 통일 논의가 만발했다. 하지만 부푼 기대 한편으론 막연한 의구심이 있었다. 통일이 정말 될까? 말은 희망은 가진다고 하지만 과연 그쪽에서 통일을 할까? 그냥 공동성명 발표 직전의 몇 년간 남북관계는 최악이었다. 비무장지대에선 교전이 끊이지 않았고 대형 사건들이 이어졌다. 1968년 1월 벽두에는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사건이 우리 31명 임무는 저 박정희 노아지대 임무. 이틀 뒤엔 미 정부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남한은 북미 간 협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마치 휴전협정 때처럼. 그해 11월엔 울진 삼척지구에 180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해 20여 명의 경찰 민간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남과 북은 준전시 상태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한 성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위가 높았다.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엄숙히 경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적이 전쟁을 도모하려 하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격을 할 그런 태세를 갖추면서 자유대선의 알령과 전국 각지에선 반공 골기 대회가 잇따랐다. 남소시킨 살인마 김일성을 우리는 규탄한다. 이제는 더 못 참겠다고 분연히 일어선 성난 시민들입니다. 시민과 북한 학생과 인민들 앞에 내 환갑잔치를 소홀히 한다. 이 얘기를 그 60년대 중반부터 매년 군부대 방문하는 데마다 해왔거든요. 그러면 기치를 높이 들었단 말이야. 남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제국주의와 과감하게 싸우면 북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언제 미국으로부터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다. 그래서 고지는 모조리다. 이 고사총, 고사포가 정말 총검의 숲으로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난 그 북한의 그 고사총이 많은 줄 꿈에도 몰랐어요. 미국 대통령이 그때 존스이 때 존스이가 새벽 2시에 깨나갖고서 원산을 폭격하라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남북한이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서 갑작스레 대화의 장으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실은 제가 지난 5월 초 박 대통령 가까이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1972년 7월 4일 사람들은 경악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으니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것은 한편의 드라마였다. 분단 27년 남과 북을 가로막았던 휴전선이 처음 열리고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었다. 통일은 이렇게 되는 것인가? 민족은 이렇게 하나 되는가?
그러나 그 희망은 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끝나고 만다. 유신자냐 남한의 박정희, 후계 세습체제 직전 북한의 김일성, 그들은 왜 만났을까? 1972년 7월 4일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1972년 7월 4일) 비 내리는 광화문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남북 공동성명.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비밀리에 북한을 다녀와 통일을 위한 7개 항의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남북 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같은 시각 똑같은 내용의 성명은 평양에서도 동시에 발표됐다. 남북 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성명을 들으며 남북한 4천만 국민은 곧 통일이 될 듯한 기대에 부풀었다.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됐죠. 7.3 남북 공동성명 내용 그 자체는 뭐 흠잡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이 당장 되는 줄 알았어요. 야, 그렇게 통일하더니 막 통일이 이런 방법으로도 되는가? 이후락 씨가 그게 이북에 갔다는 거 살아서 돌아올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흥분했었겠어요. 그래요. 그러고 또 이산 가서 상봉한다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1971년 8월) 남북한 파견원 접촉으로 물꼬를 트기 시작한 남북대화. 남북 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찾기에 합의하고 9월달엔 남북 간 직통전화가 가설됐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통일 원칙에 합의하다니. 최근 기밀 해제된 미 국무성의 비밀 문서들은 당시의 정황을 짐작하게 한다. 주한 미 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낸 남북대화의 중간평가라는 제하의 문서에 따르면 남북대화는 미국의 성공적인 대한반도 정책의 결과이며 미국이 남북대화의 성사를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 정상의 대결단으로 비추어졌던 남북대화는 기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산물이었던 것일까? 당시 이 문서 작성에 관여했던 주한 미 대사관의 정무참사관 오도노유는 그 사실을 부정했다. That President Park, when he undertook the initiative, did it without involving us. Many of the initial stages were secret, conducted by Ihurak and the Korean CIA, and we were not involved. Later, we were briefed as it progressed, but its genesis was.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7.4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훨씬 이전부터 남북 대화를 논의하고 있었다.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1968년 푸에블로 사건 때부터였습니다. 푸에블로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이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관리 내부에는 한국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1969년 1월 미 대통령 닉슨은 새로운 동아시아 정책을 발표한다. This honor now beckons America. Title of peacemaker.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가 책임진다.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다. 닉슨 독트린은 미국의 베트남 탈출 전략이었다. 수렁처럼 빠져드는 베트남 전쟁에서
하루빨리 명예로운 퇴진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닉슨 독트린과 더불어 세계는 해빙 무드에 젖어든다. 이른바 핑퐁 외교. 71년 7월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하고 72년 2월에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죽의 장막 뒤에 가려졌던 중국이 문을 열었고 미중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됐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거는 소련을 견제한다는 측면도 있고 베트남 전쟁에서 닉슨이 명예로운 종교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베트남을 또 단절시킬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런 화해 무드 속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그런 급격한 이제 상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해야겠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북의 군사적인 위협을 막아내려면 자주국방이니 뭐 국군 현대화니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진행되려면 일정한 또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벌어야겠고. 71년 3월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철수했다. 주한미군 제7사단 2만여 명의 병력이 감축됐고 주한미군 철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로서는 정부에서 물러나겠다. 국내 정치 상황도 문제였다.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제7대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민주화 요구는 거셌고 미국은 누가 당선되든 남북의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정용했다. So what he did was to develop several different factors. He developed a heavy chemical and defense industries in the early 70s, just about that time. Began to develop the nuclear efforts a little bit later. And I think the opening to North Korea was part of that process. If he didn't take the initiative, international acceptance of the North would have continued. And secondly, I think, again, what drove him was the danger of the Koreans' situation being brought into negotiations by the others. 첫째, 남북 간의 가족 찾기 운동 71년 8월 12일 결국 남한 정부는 적십자사 명의로 북한의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회담을 제의한다. 대표가 한 자리에 마주 앉아 회담할 것을 제의한다. 인민정권의 3대 혁명을 남한이 미국의 압력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대화를 원했다면 북한의 김일성은 왜 대화를 원했던 것일까? 미중 관계에서는 김일성으로서도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을 무렵 김일성 역시 베이징에 있었다. 중국 역시 화해 무드 속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Probably the Chinese wanted to assure Kim Il-sung that this was not going to be anything that would hurt his position. A short time after all these things were announced, the Chinese provided the first military aid to North Korea in quite a few years. 김일성의 중국 방문 직후 북한은 남한 측에 공화당과도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 남한 측의 적십자 회담 제의 엿새 전의 일이었다. 키신저와 주울레 사이에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는 그러한 현실에서 당시 북한은 보다